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일을 마치고 이제 막 은퇴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일상이 아마 꿈같이 보였을 겁니다. 여유로운 브런치, 오후 산책, 가끔 친구들과 와인 한 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집에 들어서고 거실의 고요 속에 몸을 맡길 때마다 쌓인 먼지처럼 애로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발을 휘청거리게 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하지만 저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저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죠. 대신 모든 것을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승진으로 수십 년을 채우면서 아마도 충분히 바쁘게 지내면 이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습니다. 혼자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우산을 잊고 말았습니다. 처마 아래 서서 비를 보며 찡그리고 있던 순간 따뜻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같이 쓰실래요? 뒤돌아보니 은빛 머리를 가진 하지만 생기 넘치는 한 남자가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친절했고 가하지 않았으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고 있었기에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올해 68살이고 저기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살아요. 은퇴 전에는 기계공학 엔지니어로 일했답니다. 그저 우연한 만남일 거라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원에서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영준 씨는 언제나 차분한 태도로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반짝임이 있었죠. 그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기대도 없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아늑하면서도 약간 어수선한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였죠.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슬픔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거울에서 자주 보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제게 깜짝 놀랄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죠. 민지 씨,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결혼이나 그런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죠.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고요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제대로 뛰는 법을 잊은 듯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영준 씨를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밤 포트로스트와 차를 마시며 말이죠. 그는 제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친 것을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그냥 농담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농담이었어요.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둘 다 침묵을 채우기 위해 어설프게 잡담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의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두 이로운 사람이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게 정말 그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일까요? 생각할수록 그 말이 점점 더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인 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저는 영준 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우리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우리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나란히 장을 보고 공원에서 긴 산책을 즐겼습니다. 삶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영준 씨는 심장 질환이 있어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악을 빠뜨리지 않도록 챙기고 그의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는 종종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평생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영준 씨는 제게 지금까지 누구보다 잘 대해주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그는 항상 작은 선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꽃다발,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 제가 아플 때 그는 제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울할 때면 무슨 일이든 해서라도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영준 씨는 친구가 아니라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 둘이 함께 늙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도훈. 아무리 제가 친절하게 대하려 해도 그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었고 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 번째 거울, 영준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의 침묵은 제가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에서 그의 아들 도훈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텅 빈 마음으로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준 씨는 떠났고 그와 함께 제 삶의 이 장에서 남아있던 유일한 온기도 사라졌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저는 그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훈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지 씨, 그는 마치 이 집이 자기 것인 앵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사진 앨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이제 제가 돌려받을 겁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훈 씨, 당신도 알다시피 저와 당신 아버지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3년, 그는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돌봤다고 해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알아봤어요. 결혼 증명서도 없고 유언장도 없더군요. 법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전하요. 그의 말은 마치 가슴에 칼을 꽂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원한 적 없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그저. 하지만 눈물이 너무 빨리 쏟아져 나와 말을 끝맺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그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들이 제 진심을 알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단지 오래 머물다 간 탐욕스러운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무릎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짐을 싸는데 이틀만 주세요. 그리고 이틀 후 저는 짐가방을 끌고 한때 제 집이었던 곳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벽에 걸린 영준 씨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마치 제가 들을 수 없는 사과를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살지 않았던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표면이 먼지로 뒤덮여 침묵의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방 하나하나를 청소하는 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적은 연금으로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낮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밤은 더 길었습니다. 가슴 속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준 씨가 없는 삶에서 잠은 낯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밤들이 꿈꾸는 시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시간은 늘 그렇듯 흘러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삶은 다시 무딘 리듬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살아갔지만 영준 씨와 함께 장을 보던 농산물 시장을 지날 때마다 기억들이 파도처럼 몰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날카로운 아픔을 동반하며 말이죠. 제 건강 이력을 고려해 매년 정기 검진을 받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추가 검사를 위해 지력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도시의 의료센터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폐암이었고 수술이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과 이후 치료 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금의 대부분은 영준 씨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눴고 저는 그에게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준 씨의 악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 저축은 거의 바닥났고 1억 5천만 원은 마치 10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선 후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다가오는 검사 비용을 위해 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2년 전 도훈 씨에게 집에서 쫓겨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울렸습니다. 다음 분,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2천만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놀란 듯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현금과 통장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통장을 받아들었지만 맨 마지막 줄의 숫자를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뭐 1천만 원 정도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2억 5,700만 원이라고요. 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거죠? 저는 간신히 말을 뱉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그녀는 전문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제목 관리자를 모시겠습니다. 5분 후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현우 부장님이었고 차분한 태도와 신뢰를 주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고 계좌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금액은 생전 신탁에서 온 돈입니다. 3년 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매 분기마다 이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신탁의 명의자는 영준 씨였습니다. 마지막 몇 마디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영준 씨, 그는 한 번도 신탁을 설정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잘못된 기대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가 조용히, 철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신탁의 증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4억 원 이상이 시간이 지나며 이 계좌로 옮겨졌고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에게 전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이 신탁은 고객님을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 30일 후 예정대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잠시 동결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왜 동결되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이해 제기가 접수되었다는 메모가 있습니다. 누군가 의료 문서를 제출하며 영준 씨의 인지 능력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훈 씨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끊임없는 비난, 그리고 저를 집에서 내쫓았던 행동들. 그는 이 신탁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돈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던 겁니다. 제 손가락이 통장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행을 나섰을 때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거리에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서둘러 지나갔지만 아무도 길가에 서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 나이든 여자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울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준 씨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아들이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블록을 걸었습니다. 신발이 젖어 발이 축축해진 것도 모른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구석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따뜻했고 거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시든 로즈마리 화분이 놓인 창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른 잎사귀를 보며 이상하게도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이상하게도 스스로의 죄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어둠 속에 갇혔다고 믿는 순간에도 삶은 조용히 그러나 안강하게 날개를 펼칩니다.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력법률지원센터로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차분한 목소리가 쇠약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맥이라고 합니다. 지력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 중인 은퇴한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파트너가 남긴 신탁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맥이 렌달은 70대였습니다. 그녀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말했고 마치 무뎌진 도끼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베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가 담긴 폴더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단순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한 장씩 천천히 살펴보죠. 우리는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펼쳤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신탁요약서, 2통의 복사된 편지, 그리고 3년 전 날짜가 명확히 적힌 원본 계약서, 생전 신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준 씨, 그녀는 문서를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기계공학 엔지니어였죠. 기억납니다. 한번 저를 찾아와서 혼인하지 않은 파트너를 위한 수혜자 권리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여기 왔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죽으로 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명확히 기억나요. 그가 물었어요. 법적으로 안전하게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하고 증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요. 그럼 그가 신탁을 설정하는 걸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했어요. 그는 다른 법률 사무소와 일을 진행했죠. 그 사무소 이름도 기억납니다. 베럿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상속계획 전문이죠. 그녀는 문서 하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베럿 법률 사무소의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가 이상하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준 씨의 서명이 있어라 할 자리에 희미하게 번진 잉크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색으로 취소 검토 중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매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통은 누군가 서명을 문제 삼았다는 뜻이에요. 신탁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가 서명 당시 정신적으로 부적합했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죠.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도훈 씨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란색 메모장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베럿 사무소에 요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원본 문서와 서명 당시의 기록이 있다면 받아낼 거예요. 누군가 이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법적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로그가 지워지지 않았다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베테랑처럼 말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서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매기의 세부 사항에 대한 매기의 집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중요한 조항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이고 사건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여러 개의 타임라인 차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베럿 법률 사무소로부터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영준 씨가 3년 전에 신탁을 설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혜자는 저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좌는 은행의 안전한 관리하에 분할 지급이 예정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영준 씨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 베럿 법률 사무소는 정신과 평가가 첨부된 의료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레이크사이드 의료센터의 한 의사가 서명한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점진적인 인지 저하와 판단 능력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권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기의 눈이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레이크사이드 의료센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가 영준 씨가 정기 검진을 받던 곳이에요. 그의 아들이 모든 예약을 잡아줬죠. 매기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도 영준 씨는 당신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TV를 보고 심지어 당신 부엌 싱크대를 고치기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인지 저하를 겪고 있었다고. 제 목이 꽉 막힌 듯 조여왔습니다. 이건 오진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매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법원의 원본 정신 감정 기록을 공개하도록 청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영준 씨가 신탁에 서명했을 당시 정신이 온전했음을 증언해줄 누군가요. 저는 몇 년 전에 흐릿한 기억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번 공학협회에서 만난 오래된 친구 조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준 씨는 조지가 신탁 서류에 서명하러 갈 때 함께 갔다고 말했었죠. 매기는 즉시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를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구시가지로 이사 갔어요. 한 번 본 적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집안에만 계신다고 했어요. 매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트렌치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럼 지금 만나러 갑시다. 기억이 생생할 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의 낡고 허름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 나란히 앉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빛 머리칼,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주름들 너머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빠르게 달릴 순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건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이 싸움이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이 싸움은 한 남자가 남긴 마지막 조용한 선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조지는 구시가지의 3층 건물 중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녹슨 초인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2번. 그러자 안에서 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매기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따뜻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영준 씨의 친구예요.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 열렸습니다.
흐릿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 문틈 사이로 저를 살폈습니다. 조지였습니다. 그는 아이고 초췌해 보였으며 땀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본 순간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조지, 제가 말했습니다. 영준 씨가 얘기했던 신탁 기억하시나요? 그는 몇 초 동안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준 씨가 신탁을 설정했을 때 정신이 온전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조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와 함께 베럿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매기를 꼭 돌봐야 해. 내 아들이 그녀를 내쫓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입을 가리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조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아 신탁이 어떻게 됐는지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그가 마음을 바꿨나 싶었죠. 그가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조작했어요. 매기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지 씨, 공식적인 진술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는 문틀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영주는 제 형제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먼저 떠난다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터널 속 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매기는 이미 법원과 긴밀히 연락하며 긴급 증인 진술 신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매기를 꼭 돌봐야 해. 이틀 후 매기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법률지원센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몇 장의 문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첫 페이지는 리처드가 제출한 위로 기록 4분이었습니다. 매기는 차가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이걸 제출했어요. 여기엔 영준 씨가.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 인지 능력 저하를 겪고 있다는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심리학자와 주치의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였죠. 매기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이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에 신탁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집을 가족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저는 손에 든 문서가 얼어붙은 듯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해낼 수 있었죠? 법의 회색 지대를 이용한 거예요. 매기가 설명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3자와 관련된 재정적 약정을 일시적으로 동결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흰 페인트 아래에 세상의 무관심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기가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더 황당하네요. 리처드는 그 요청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 영준 씨의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기 위한 재산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어요. 매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탁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그가 처음부터 신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단지 그것을 지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이건 범죄 아닌가요? 그건 판사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문서 조작, 법원에 대한 허위 진술, 그리고 의도적인 자산 방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와 형사 사건 둘 다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을 열어젖힐 열쇠가 하나 부족해요. 뭐가 필요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감시 영상이에요. 신탁 서명 당시의 원본 영상. 매기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베럿 사무소에서는 그날의 영상이 검토를 위해 가져갔지만 그 후로 다시 아카이브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가져갔죠? 리처드요.
그가 직접 와서 아버지를 대신해 유산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그걸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파괴되지 않았다면 가능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탁소송을 제기하고 리처드의 모든 청구를 동결한 뒤 법원에 영상 제출 명령을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그 평가에 서명한 의사들의 자격도 검증해야 하죠. 그를 고소하라는 말인가요? 매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희미한 부엌 조명 아래 앉아 영준 씨의 오래된 머그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파란색의 가장자리가 살짝 금이 간 그 컵은 영준 씨가 절대 버리지 못하게 했던 물건이었죠. 이제야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선택을 절대 존중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의 부재 속에서도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무언가 확실한 것을 남겨야 한다는 거로.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보여주는 데 3년이 걸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 3초 만에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매기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 명세서, 신탁 문서, 심지어 수정된 서명 페이지까지 모두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영준 씨가 신탁에 서명했을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였음을 증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인이요. 매기는 제 작은 식탁에 앉아 신탁 문서를 100번째쯤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그녀가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증인 참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름이 지워졌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의 파트너가 신탁에 서명할 때 누군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뿐이죠. 저는 페이지의 빈 공간을 바라보며 기억 속 어딘가에서 끌어올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찾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조지요. 영준 씨의 공학 시절 친구예요. 신탁이 서명되던 즈음 거의 매주 그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남자가 날 끌고 갔어. 혹시라도 작은 글씨를 못 읽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할까 봐.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서류에 서명하던 날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매기가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사는지 기억나요? 구시가지 반쯤 허물어진 철물점 근처에 살아요. 매기는 서류를 다듬어 말했습니다. 그럼 찾아갑시다. 그날 오후 3시쯤 우리는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에 도착했을 때 발코니에는 꽃무늬 수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매기가 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녀 뒤에서 영준 씨의 사진을 꼭 쥔 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지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야리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창백했고 몸은 어두운 나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발견하자 멈췄습니다. 당신이군요. 그는 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을 담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지,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맥이에요. 그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며 멀어졌습니다. 왜 여기 왔죠? 영준 씨가 신탁에 서명하던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에 대해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매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지 씨, 우리는 단지 당신이 그날 영준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니까요. 조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치며 강조했습니다. 3년이나 지났어요. 난 그냥 늙은이에요. 내가 뭘 기억하겠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기가 제 소매를 가볍게 당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매기의 표정은 실망이 아니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억난다는 뜻인가요? 그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결단이 느껴졌습니다. 단지 얽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가 우리를 거부하는 방식은 너무 빠르고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 갈라지듯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리처드. 어쩌면 그가 먼저 조지를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귀찮은 존재를 평가하는 듯한 냉담하고 거리감 있는 시선이었다. 판사는 50대의 여성으로 중립적인 톤에 약간의 조바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레이먼드 어커시가 설립한 생존 신탁의 무효화를 요청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양측의 증거와 증언을 듣겠습니다. 매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저희는 레이먼드 어커시가 3년 전 정신적으로 안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작성한 신탁 문서를 제출합니다. 신탁에 명시된 수혜자는 피고인 매기 로스입니다. 매기는 신탁 사본, 은행 이체 기록, 그리고 주치의가 작성한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기록한 의료 진단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길 때 리처드는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그 서류가 너무 뜨거운 것처럼 말이다. 이제 리처드의 변호사 차례였다. 50대의 노련한 변호사로 날카로운 언변과 신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신탁 서명 전후 3개월 내에 작성된 정신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록에는 환자가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를 보였으며 법적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또한 이 신탁은 어커시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작성되었으며 가족 법원 절차를 통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속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매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성인이었으며 자신의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매기가 법원 서기를 향해 화면을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조지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만속 조지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색이 바른 셔츠를 입었지만 깨끗한 모습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그와 함께 법률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는 내가 알던 누구보다도 명확했고 안경을 쓰고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돈 문제로 그녀를 쫓아낼지도 모르니 나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영상이 끝난 뒤 매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증언은 법원의 감독하에 법률 상담과 기록 담당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녹화되었습니다. 증인은 어떤 강요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의 변호사가 반박하려고 했다. 조지 씨가 고인과 가까운 친구였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매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리처드 씨가 그를 방문해 조용히 있으라며 노후 지원을 암시한 후라면노. 리처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내가 배려하려던 거였어요. 그는 나이가 많으니 도와주려던 것뿐이라고요. 그게 문제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다. 워커씨, 앉으세요. 매기는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레이먼드가 신탁 서명 일주일 전에 손으로 쓴 편지의 스캔본이었다. 친애하는 조지 형님,
매기의 수도관 문제와 고장난 전등을 고쳐준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네요. 이제는 제가 그녀를 앞으로 닥칠 폭풍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집이 세니까 이 신탁을 만든 걸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 편지가 증거로 제출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매기의 마지막 한 방은 레이몬드의 주치의가 작성한 서면 진술이었다. 신탁 기간 동안 오커씨는 본 의료시설에서 인지장애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신적 무능력을 뒷받침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변호인 측에서 더 제출할 것이 있습니까? 리처드의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중얼거렸다. 없습니다, 판사님. 판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제출된 증언, 문서, 증거를 바탕으로 본 법원은 레이몬드 오커씨가 신탁을 작성할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했음을 인정합니다. 신탁은 유효합니다. 원고의 무효화 요청은 기각됩니다. 또한 허위 이루 기록 제출 가능성으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권한을 본 법원이 보류합니다. 그 이후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 위에 얹힌 돌덩이를 들어 올린 것 같았다. 매기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우리가 이겼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리처드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서류를 챙겨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매기와 내가 법정을 나섰을 때 아직도 낮의 햇살이 남아 있었다. 내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봄에만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나는 코너 근처 벤치에 앉아 조지에게 보낸 레이몬드의 편지 복사본을 손에 들었다. 종이는 약간 구겨졌지만 그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녀는 고집이 세요. 내가 신탁을 만든 걸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참 바보 같으셔라. 내가 속삭였다. 여전히 고집불통이네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켰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다. 새벽 3시에 깨어나는 일도 없었고 리처드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는 악몽도 없었다. 꿈속에서 나는 오래된 농산물 시장의 좁은 골목에 서 있었다. 레이몬드는 내 앞에서 걸으며 소리쳤다. 매기, 여기 갈비살 진짜 좋아. 신선하다고. 그는 항상 그렇듯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낡은 캔버스 가방이 팔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내 뺨은 젖어 있었지만 가슴은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판결이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번엔 내 몸과 싸워야 했다. 그 회사가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는 굵고 검은 글씨를 보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매기가 마침내 물었다. 그를 30일 동안 정직시켰다가 결국 해고했대요. 퇴직금도 없이. 나는 숨을 내쉬었다. 당연한 결과네요. 매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거의 경고처럼 말했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가소평가했어요. 특히 중년 남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더더욱어. 나중에 나는 나머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다. 동네 가게 앞에서 오가는 소문들에서 말이다. 그 아내가 떠났대. 몇 달 전에 이미 집을 나갔대. 그가 몰래 그녀의 집을 담보로 잡고 신용카드 빚을 갚으려 했는데 법정에서 이길 줄 알고 그랬다더라. 그런데 소송도 지고 돈도 날렸지.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대.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랑 말도 안 한다더라.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 그런데 결국 아무도 옆에 남지 않았네. 나는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안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만족감도 아니었고 동정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무거운 것이었다. 결국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하구나 라고 생각했다. 다만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릴 뿐이지. 초가을 어느 저녁 나는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거리 모퉁이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서 있는 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가까운 것도 너무 먼 것도 아닌 거리에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못 본 척했다. 다음 날 아침 우유를 사러 나가려던 길에 그는 다시 거기 있었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낡은 후드티를 입고 머리는 엉망인 채 주머니에 손을 묻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셋째 날 그는 내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커튼을 살짝 젖혀보니 그는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캔버스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남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며칠 동안 실내에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신발끈을 묶으며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한 줄기 바람이 들어와 마른 잎사귀를 흩날렸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더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을 가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문제 일으키러 온 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부탁하려고 왔어요. 나는 기다렸다. 그가 힘겹게 삼키며 말을 이었다. 갈 곳이 없어요. 나는 그를 초대하지 않았다. 문간에 서서 차분히 물었다. 친구들은요? 아내는? 아이는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아무도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왜 여기 온 거죠? 나에게 뭘 원하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무겁고 쓴 대답이 돌아왔다. 잠시 머물 곳이라도요. 내 손은 여전히 문손잡이에 얹어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이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층에 손님방이 있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번쩍 들렸다. 충혈된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 3개월 동안 제가 사회복지사와 지역자원들을 연결해 드릴 겁니다. 도움을 받을지 말지는 당신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는 깊은 물속에서 겨우 건져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는 깨끗한 수건을 건네 그의 얼굴을 닦게 했다. 그리고 새 양말 한 켤레를 내밀었다.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쌀죽 한 그릇을 먹었다. 나는 그의 상태를 묻지도 않았고 동정심으로 그를 감싸지도 않았다. 그가 부엌을 떠나려 할 때 나는 단순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언젠가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이기고 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로.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내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아니,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증오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를 한 번 돕기로 선택했다. 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에게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 묻는다면 이게 자비나고. 아니다. 이건 명확함이었다. 세상에는 승리에서 오는 존엄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오는 존엄이 있다. 나는 내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배워가기 시작한 것이다.